예, 4월 22일 한겨레 뷰리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한겨레 정치부 하호영 기자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요일에 늘 함께하는 분이죠.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댓글창에도 벌써 인사가 오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복잡한 선거판 어떻게 바라볼지 막연하기만 할 때 늘 단칼에 정리해 주시는 킬러 문제, 킬러 문항 전문 평론가, 저는 그렇게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박진영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 킬러 박진영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죽이는 사람 같은데 또 정치 비난가로 돌아가는데 느낌이. 예.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어서 또 귀한 분 모셨습니다. 저는 이제 한겨레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무가치함과 싸우는 최전선에 서 있는 한겨레 심장, 한겨레 민주당반을 이끌고 있는 최하연 반장 모셨습니다. 네, 한겨레 최하연입니다. 예. 제가 들어본 역대 소개 중에 가장 민망하고 오글거리는 소개. 예, 민망하고 어설픕니다. 그런 네. 맛으로 듣는 거죠. 예. 텐션 올려주시고요. 네, 아침입니다. 네, 네. 예, 좋습니다. 최하연 반장 오신 김에 민주당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요즘 장동혁 대표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게이지를 분노 게이지가 많이 올라가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 민주당 현장 목소리를 들으면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오시자마자 좀 어려운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금 욕지도에 가 있죠? 그렇죠. 네, 욕지도 가 있습니다. 네네.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를 선당후사 이야기하면서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핫플레이스 공천 얘기했는데 핫플레이스가 어딘지 한겨레가 가장 먼저 쓰긴 했습니다만 그 핫플레이스 어딘지부터 좀 이야기하고 넘어갈까요? 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핫플레이스 일단 제가 쓴 거는 처음에 평택을이었어요. 네. 평택을이었는데 이게 어제도 계속 시간대별로 계속 또 다른 이야기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바뀌는 거의 맥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당이 생각하고 있는 공천의 그림과 언제나 후보가 생각하고 있는 또 이제 자신의 정치적 미래는 좀 다를 수 있죠. 예. 그리고 그게 맞아 떨어졌을 때 최종적으로 공천이 되는 건데 이제 당의 생각과 후보의 생각, 이게 잠재적 후보죠. 이광재 전 지사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이광재 전 지사는 불출마까지도 계속 열어놓고 고민하시는 걸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선택인 거죠. 이광재 전 지사한테도 어느 그래서인가요? 쪽으로 가든. 이런 말씀도 했더라고요. 한국일보 통화에서 나온 제가 읽은 바로는 재보궐 출마 여부는 내가 결정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했네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거기에 고민 다 들어가 있는 건데 네. 이광재 전 지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하고자 했었던 선거에서의 자기 롤이 이미 있었을 거예요. 어느 정치인이나 선거에서 이번에 나의 롤은 무엇이냐. 이제 1번 순서는 분당시장 선거에서 역할을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가까운 지역구가 거긴 것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분당갑 지역 현장이니까. 네네네. 아직 방송이 어색해서. 네. 그리고 또 이제 가까운 인사들의 선거에 돕는 것. 맞습니다. 이미 이제 어느 정치인이나 선거에서는 일정한 자기 롤을 세워가고 있었던 과정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롤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략 우선순위를 다시 짜야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본인 이제 이광재 전 지사가 분당갑에서 이제 지난번 총선 때 한번 도전했었으나 이제 잘 안 됐고 다음에 또 도전을 할 거냐,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도전을 할 거냐, 이광재 전 지사의 주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남은 다음 도전지로서 괜찮냐, 평택은 다음 도전지로서 어떠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놓고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하남도 열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의견이 좀 갈렸죠. 네네. 사실은 저도 정치부 출입했습니다만 늘 공천 선거 관련돼서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도 좀 이례적인 모습은 좀 보여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광재 지사 입장에서는요. 분당에서 탈출하고 싶을 겁니다. 오히려요. 네. 그런데 이제까지 당에게 많이 속았던 거죠. 어디 공천 줄 것처럼. 또는 뭐 강원도지사를 안 나가게 되면은 본인 양보했잖아요. 네, 양보했죠 사실. 거기에 대해서 당이 배려해 줄 것처럼 이런 느낌들이 나왔는데 전혀 배려해 준 게 없고요. 그리고 당이 대표가 바뀔 때마다 영속성이 없어져 버리니까 당 조직 자체를 믿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정은 내가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평택을 이야기는 그러면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서운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평택을보다는 하남갑 정도는 나갔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평택을은 많이 고사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그래요? 어제 상황 기준으로는
네. 평택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하남 같은 경우에는요. 참 재밌게도 하남 쪽에는 또 이 강원도에서 가깝습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강원도로 가는 길 그리고 바로 옆이죠.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네. 자기 지방과 가까운 서울 근교 수도권에 정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네요. 인천에 뭐 충청 지역 분들이 많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사정들이 좀 있는 거죠. 구리에 가면은 강원도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리에 국회의원하는 윤호중 의원이 강원도 분이에요. 그렇네요. 네. 그런 근데 적도 하나를 있습니다. 두고 이제 당 지도부 안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거죠. 네.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광재 전 지사 정도 되는 중량감 있는 후보가 가야 지난번 총선에서 1200차 정도로 겨우 추미애 의원이 이겼던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승부를 볼만하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만큼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신인을 보내서 지금부터 텃밭을 잘 가꿔서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좀 엇갈리고는 있는 것 같아요. 하남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사실 이 이광재 전 지사의 고민에서 나온 이야기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쿨하게 답한 결정은 내가 한다라고 이야기한 이 멘트 못지않은 멘트가 어제 나왔는데 사실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김남국 전 의원 콕 집어서 전략공천 2번 받는 거 특혜다라고 얘기하면서 안산가 뭘 한다 아니면 하나인가 나는 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민주당 지도부 분위기 좀 어떤가요? 오늘 조승래 사무총장이 CBS 라디오 박성태 뉴스쇼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제 오늘까지 분위기 좀 어떤지 그 얘기부터 좀 하고 지나가죠. 일단 조승래 사무총장은 일단은 오늘 아침에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당내에 안 좋은 분위기가 더 많은 게 사실이다까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하나가 있고, 지도부 내부는 사실은 이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부에서는 공천을 해줘야 되는 사람과 공천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 양쪽 다 굉장히 격앙돼 있고 부들부들에 가까운 대립이 돼 있는 상황인가요? 사실 물 밑에서는 그럼요. 지도부는 이런 좀 생각이 있는 거죠. 지금 국정조사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조작기소 국정조사까지 열어서 지금 이제 무죄가 될 수 있게끔 판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제 상고심이 앞두고 있고 대법원에서 조만간 무죄를 받으면 이번은 보궐이니까 불과 2년 뒤에 총선이 있으니 그 총선에서 원하는 지역에서 다시 도전을 해도 되는데 굳이 이번 보궐로 나와서 보궐 선거라는 것 자체가 어떤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결국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선거잖아요. 근데 이번 보궐에 나와서 전국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담을 당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냐라는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고. 아마 근데 당사자는 2년이라는 시간이 엄청 길어 늦게 느껴질 거예요. 본인은 이틀도 지금 못 참는 느낌이거든요. 그 사실 박지영 평론가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지금 김용 부원장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말씀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김용 부원장 공천 받는다고 해서 선거에 큰 악영향을 미칠까요? 그런가요? 요즘 거의 대부분 언론에서는 구도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유튜브 열심히 보는 우리끼리 이야기죠. 우리끼리 한 얘기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제가 봤을 때는 김용 부원장 공천 문제를 크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요. 사실 우리 하정우 수석 문제도 그 이슈를 한동훈 그 전 대표가 키웠기 때문에 커진 것이고 평택 문제도 조국 대표가 키웠기 때문에 커진 것이지 지방선거에는 시도지사 중심으로 이 초점이 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김용 부원장 입장에서는 14군데 중에 한 곳에 슬쩍 끼어서 들어가는 것이 소리 소문 없이 들어가고 좋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했을 겁니다. 오히려 2년 뒤에 있을 총선보다 이 판에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모양이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소문나지 않게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미 온 세상에 소문이 다 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 8월달 전당대회하고 제일 저는 직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갈라져가지고 김용도 공천을 줘. 그다음 김용 공천 주면 안 돼라고 발언하고 있잖아요. 계파별로 나눠가지고 친청이냐 반청이냐에 따라서 저는 이거 8월달 전당대회에 김용 부원장이 공천을 받아서 만약에 입성한다면은 이른바 특정 세력이 구심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도 저는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당대회의 구도를 미리 좀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송영길 전 대표도 연동돼 있다고 이렇게 봐야죠. 당연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광재 지사만 고생했고 송영길 대표는 고생 안 했습니까? 그렇네요. 근데 왜 이광재 지사만 꼭 집어서 고생했고 선당 후사했기 때문에 배려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전당대회 경쟁자가 아니거든요.
아 이광재 지사는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친노나 친문을 대표한다고 봐야겠죠. 뭐 그런 그렇게 측면들도 그런 있고요. 측면에서 봤을 네네. 땐 친연성이 더 지금 지도부하고 가깝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 지도부와 가깝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가깝지는 않고 그냥 특별한 계파 관계에서 자유로운 분이죠. 아 이광재는 이광재다. 네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친문 아니잖아요. 이광재 지사도. 친노지만 친문 그렇죠. 아닙니다. 예, 정확하게 엄밀히 말하면. 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친문 아닙니다. 이건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 그 송영길 전 대표 얘기를 조금 더 짚고 갈까요? 그러면 민주당 관계자 발로 나온 이야기이긴 한데 송 전 대표에게 공천 주고 싶겠냐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해요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전당대회 이야기잖아요. 네네네네 그 자리가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아니 그렇게 송영길 되면. 대표는 또 광주로 가나요? 김용 부원장하고 또 비교해 볼게요. 예 이른바 사법 리스크도 없어요. 다 드러냈잖아요. 본인 다 드러냈잖아요. 그렇죠. 깔끔하잖아요. 네. 그리고 여론조사 넣으면 어디 가든지 1등 나옵니다. 근데 안 주잖아요. 이건 당내 정치 구도와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민주당 지도부가 첫 번째 원칙을 잘못 정한 겁니다. 왜 전략 공천하겠다고 해요? 거기서부터 그렇네요. 나온 거예요. 그 뷰리핑에서 항상 하신 말씀이죠. 깔끔하게. 아니 원칙적인 부분과 전략적인 부분 예.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네. 전략 공천이 우리나라 정치를 멍들게 하는 저질 정치 중에 하나예요. 예. 제가 그 동아시아적 후진 정치 현상이라고 하는데 예. 한국, 일본, 대만이 네. 선진국입니다. 근데 정치는 선진국이 아니잖아요. 전략 공천, 자객 공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공천되도록 하고 당원들의 뜻에 의해서 공천되도록 하면 됩니다. 뭘 지도부가 대단한 자기들이 신이라고 전략 다 짜서 공천한다고 합니까? 그 순간에 좀 꼬인 거라고 보여요. 꼬인 거죠. 그리고 전략이라는 게 뭡니까? 여론조사 잘 나와가지고 국민들에게 신망받으면 전략 공천 성공한 거 아닙니까? 예. 여론조사 잘 나오는 사람 두고 따로 사람 찾겠다는 게 그게 무슨 전략이에요? 전략은. 그렇네요.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경선을 기다리는 전략 공천이 아니라 경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뭐 안산에도 있고 뭐 전해철 의원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 이야기 들어볼게요. 김용 부원장이 안산 나오고 싶다고 하잖아요. 네. 그냥 깔끔하게 김남국, 김용, 전해철 3명 그냥 경선 붙여요. 여론조사 경선을 붙이든지 그렇게 하면은 결론이 나고요. 지도부가 책임지는 부분들도 덜하고 네. 개파 관계로서 해석되는 부분들도 뚝 떨어지고 네. 모두가 편해집니다. 왜 전략이 없으면서 자꾸 전략 공천을 한다고 해요? 그 정청래 대표가 그만큼 공천권을 쥐고 주도권을 가져가고 싶어하는 뭐 그런 측면 아닐까요? 그렇죠. 예, 저는 그런 그렇게 거죠. 보입니다. 예. 저는 뭐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크게 뭐 이렇게 뭐 비난하고 이런 적이 없어요. 예. 그러나 이 부분은 원칙입니다. 전략 공천 한다고 해서 이게 자꾸 갈등이 오히려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당내에선 송영길 전 대표 분위기는 뭐 어떻게 좀 감지가 근데 되나요? 저는 자리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왜 없다고 말하는지 잘 모르겠고 자리는 지금 엄청 많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원하는 자리가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 네. 자리는 되게 많고 네. 그리고 저는 본인이 원하는 자리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정청래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한테 공천을 안 줄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네. 그럴 것이다라는 이야기지. 네. 안 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분위기는 그런가요? 네. 그리고 오히려 지금 공천 과정에서 좀 눈에 띄는 행보는 네. 친문은 다 배격한다예요. 오히려. 그러면 사실은 지금 뛰고 있는 후보들 중에 인천에도 친문 후보는 있어요. 네. 그럼 인천에도 자리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예. 자 우리 해석을 친문이냐 친청이냐 자꾸 이렇게 전당대회냐 해석을 하잖아요. 네. 원칙으로 돌아가 볼게요. 대한민국 국민은 정치 활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헌법 그렇죠. 8조 이하에는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됩니다. 자 송영길 대표 예를 들어 볼게요. 본인 지역구는 개항에 갈 수 있습니다. 네. 연수에 갈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한번 넣어봅시다. 그리고 지역민들의 그 상대 후보들에 대한 평가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렇죠. 그걸로 해가지고 기준을 정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얼마나 활동을 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싹 들어가보고 전부 다 개파관계 전당대회 이걸로 가지고 해석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일단 저는 송영길 전 대표 공천과 관련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했었던 그 이례적인 기자간담회, 네. 엊그저께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답을 한 것 같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공천 가능성은 얘기를 한 거여서 그러면 그때 이제 남아 있는 거는 남아 있는 그렇죠. 사실은 근데 남아 있는 것은 지역인데 네. 이 지역이 지금 수도권 지역이 결국 5개고 이번 재보궐 지역이 그 중에서 사실상 정해져 있다고 보여지는 게 안산과
언급하고 그다음에 저기 김남준 대변인 나가는 개항을 예. 나머지 3개를 놓고 송영길 전 대표, 이광재 전 지사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이를테면 김용 등등등 이제 플러스 알파를 놓고 이 왁구가 맞냐 저 왁구가 맞냐를 조정하고 있겠죠 아마도. 예.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의 카드가 없어졌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네. 이게 정치인을 장기판에 졸처럼 보는 거예요. 여기 넣었다 저기 넣었다. 그러니까 이게 전략 공천이라는 말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종의 장기판을 두는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기본을 가지고 전략을 짜야 되잖아요. 네. 자, 전부 다 공천 신청하세요. 자, 송영길, 연수, 뭐 이광재 어디 넣어보고, 김용 어디 넣어보잖아요. 거기서부터 전략을 짜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선거를 중심으로. 그렇죠. 예. 이거 송영길 가니까 이기네. 그러면 가자. 그럼 여론 좋네 가자. 김용 넣었는데 해보니까 여론조사에 지대. 그럼 못 주겠네. 그럼 다른 사람 주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짜야 되는데. 뭐 전지전능한 신처럼 장기판의 신처럼 이걸 누구를 또 유력 정치들 졸라보고 여기 옮겼다 저기 옮겼다는 게 이게 무슨 정치 원칙에 맞는 겁니까 이게? 사실 지금 한 15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23일 그러니까 내일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허무하긴 한데. 근데 그렇죠. 내일 다 나올 거라는 보장 없고. 보장은 없나요? 네. 내일 또 늦게까지 좀 근무하시겠네요. 네. 그리고 다 나오더라도 일부가 나올 거라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지역이 내일 다 해결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내일 나오는 것으로 유력한 지역이 뭐 어디죠? 내일 나올 것으로 유력한 지역으로 언론이 언급한 거는 이제 일단 평택 하남인데, 평택 하남인데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조성래 총장 아침 라디오 인터뷰를 봐도 그렇죠. 객관적이고 모무한 평가를 거쳐서 이제 당사자한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과정이 있을 거라는 것을 시사를 했어요. 그렇죠. 최종 예. 결정까지 과정이 일정하게 있을 거라는 걸 시사를 했고 오늘도 이제 국회에서는 지금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했을 때는 뭐 강두구 최고위원이 안호영 그 의원 지금 단식 문제도, 중인데 그렇죠. 네, 예. 거기 가서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고 또 오늘도 아마 일부 의원들이 이제 뭐 김용 전 부원장의 출마를 요구하는 예. 뭐 일정들이 배치돼 있을 거기 때문에 예. 아마 그걸 조정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할 거라서 내일 다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어 보여요. 알겠습니다. 네.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지금 사실 어쨌거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관심은 재보궐선거지만 각 지역별로 지자체장들은 구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언론에서 선거 구도나 전략은 이렇게 짜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은 하는데요. 뭐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 지역을 묶어서 출발을 합니다. 뭐 큰 규모 예산이 동원되는 사업이라든가 뭐 그랜디한 지역, 그랜디한 기획 이런 것이 공약으로 제시가 되는데요. 주목할 만한 건 부울경으로 보여요. 먼저 김경수 경남지사,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뭐 김상우 울산시장이 함께 이제 부울경 해양수도 메가시티 뭐 이쪽에서 또 저희 평론가님도 일을 또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이렇게 제시를 했고 미시적으로는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하정우 수석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은 같이 묶어 들어가는데 이 지역 특성상 그런 것 같습니다. 경남은 경남대로, 부산은 부산대로 각자 도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방선거를 보는 시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부울경을 묶어서 메가시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그 수도권 핵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동남권 핵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하나의 그 국가균형발전론 거기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세 사람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의 유언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 그래서도 그 노무현 대통령 무역을 찾은 상징성이 있겠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메가시티의 출발이 부울경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80년대 초반까지 부산이 서울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랬나요? 네, 잘 살았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아직도 그나마 이 수도권의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네. 상응하는 이 발전 여력을 갖고 있는 게 부울경입니다. 그런 이제 산업 기반과 인구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물류가 있고 예. 그래서 부울경이 유일하게 수도권에 대응하는 어쨌든 앞으로의 경제 발전 계획을 독자적으로 가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 이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예. 하다못해 일본도 도쿄가 있고 오사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서울은 있고 부산도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부산은 살려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정당 상황이 우리는 어쨌든 여당인 거고 국민의힘은 야당인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각자 도생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그 부울경의 상대 후보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요, 서로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예. 네.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는 부산시장이 마음에 안 들고
울산시장 같은 경우는 부산시장이 마음에 안 들고 예. 서로가 연대해봐야지 표의 시너지가 생기지 않는다는 판단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또 독자적으로 또 놀아요. 지금 국민의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아마 민주당 후보들은 결국은 메가시티 행정통합까지 공약으로 낼 거예요. 근데 이 부울경의 그 이른바 국민의힘 후보들은 본인들이 메가시티를 깨면서 독자적으로 후보가 됐고 당선이 됐고 그걸 계속 속된 표현을 해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독자적으로도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은 민주당 상황이 부울경이 굉장히 처음엔 좋았는데 지금 좀 걱정이 되죠. 지금 장동욱 대표가 미국에 갔다 온 사이에 많이 따라잡았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경남이 좀 많이 붙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민주당은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민주당이 이제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경남 긴장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 네. 부산도 전보다는 조금 이제 조금씩 어떤 좁혀지고 조사에서는 있는. 그 뭐라고 하죠,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온 조사도 좀 나오는 네,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이게 일정 수준은 예상이 됐던 거고, 예. 부울경이 결국은 선거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제 좀 적차가 좁혀질 거다라는 건 예상이 됐던 건데 생각보다 좀 빨리 온 측면이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시너지를 좀 더 찾아내야 되는 과제가 상황이 된 있는 거죠. 거죠. 부울경 특히나 경남 입장에서는 부산에서 네. 불이 확 붙어줘야 네. 경남에서 좀 그 바람이 탈 수 있는 네. 그런 걸 좀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 좀 된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거는 이제 민주당이 그 과정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하정우 효과입니다. 하정우가 또 등장하군요. 한동훈 예. 하정우 효과 때문에 네. 지지층이 이제 결집해주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층이요. 민주당 지지층도 결집을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은 결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있었어요. 네. 이른바 부울경에서 국민의힘의 약지지층들은 국민의힘 꼴 보기 싫고 장동혁 보기 싫어서 우리 투표하러 가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는데 한동훈이 그 부산 북구에 출마한다. 그리고 하정우가 대항마로 나온다. 그러면서 이른바 한동훈을 좋아하는 국민의힘 성향의 약지지층들이 네. 어느 정도 결집을 해버린 거예요. 아. 그 효과가 존재했던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의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봐야겠네요. 성공했죠. 시끄럽게 하면서 성공했고 예. 민주당이 하정우 후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같이 이 역으로 결집하는 하나의 먹잇감을 준 거예요. 아, 민주당 지금 하정우 수석은 나오는 분위기인가요? 뭐 나오는 일단 분위기로, 좀 결정을 해야 할 것 같긴 네, 합니다. 이것도. 네, 나오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뭐 네. 이제 거의 마지막 결정만 남겨놨다고 다들 당직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고 거의 예. 수순으로 보이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정우 수석이 나오냐 마냐를 가지고 이제 근래 며칠 동안 있었던 설왕설래가 결과적으로 좋았냐 나빴냐. 예. 네, 근데 안 좋았다는 평가들도 힘이 좀 빠지긴 했습니다. 없지는 않은 예, 것 예, 같아요. 예. 네. 네, 그랬는데 일단 나올 것 같고, 그 부울경 선거 같은 경우에 이제 시너지 효과가 그럼 어느 정도 날 거냐에 대한 평가도 근데 사실 좀 여러 가지가 갈리고 엇갈리기는 있나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공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는 게 네. 이제 예전보다는 훨씬 더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났고 네. 예전처럼 다인 가구가 그 경남 지역에서 다 같이 어느 한 지역에서 살 때에는 서로의 입을 타고 바람이면 경남 분위기가 부산으로 가고 부산 분위기가 경남으로 가고 이런 게 있었다면 네. 지금은 애초에 독립 가구들이 훨씬 더 많이 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예전처럼 빡빡하게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평가들도 있어서 개별적인 전략도 필요하고 공동의 전략도 필요하고 뭐 둘 다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선거에서 좀 늦게 등장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여지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미리 내려가서 사실상 공약 없이 지역만 훑었잖아요. 이게 여론에서는 우위를 점했다고 봐야겠네요. 좀 먹히는 거죠. 예, 이슈를 먹혔다고 봐야겠죠. 이슈는 나왔으니까요. 이슈를요. 근데 국민의힘, 그러니까 민주당은 계속 야당 후보가 어떻게 정리될지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다자구도가 되기를 기대하며. 네. 2018년도에 네. 오거돈 시장이 서병수 후보를 제끼고 이기거든요. 네. 그때 생각보다 제가 알기로는 15% 이상 차이가 납니다. 네네. 경남지사도 그렇고요. 아, 그때 그랬던가요? 예. 그게 예. 지방선거 때는요. 예. 투표율이 낮고 네. 그래서 이른바 이기는 쪽에 결집 효과가 있고 지는 쪽은 결집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선거의 중대성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 근데 지금 한동훈 이 논란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결집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부울경 상황이 이전보다는 만만치 않다. 그리고 한동훈 상황 같은 경우에도 부산 북갑도 여전히 좀 좋은 상황만은 아니다. 그 선거가 부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한동훈을 지지하는 층은
국민의힘의 약지지층 중도 보수 정도 됩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원래는 박영준 시장이 마음에 안 들고 장동혁이 마음에 안 들어서 투표하러 안 올 사람이야. 근데 한동훈이 와 있으니까 한동훈 찍어도 투표하러 나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부산북구 네네. 투표하러 나오는데 그러면 시장 선거도 투표해야 되잖아요. 투표장에 나온 김에.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전재수 찍겠어요? 박형준 찍겠어요? 말하자면 본인이 이렇게 찍어가는 과정에서의 그렇죠. 습관적으로 그렇죠. 그게 이제 네. 박형준 찍을 가능성이 지방선거는 높아지는 그렇게 거예요. 하죠. 그래서 그거를 선거에서는 서브이스를 크게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당에서는 그래서 사실 김용전 부원장을 계속 주목을 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최근엔 부울경이랑 연계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